1시 30분 향해 가고 있네요. 상황실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김민수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계속 시장이 좀 빠져서 반등이 나오겠지 했지만 그 기대를 지금 무너뜨리는 시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 진단으로 오늘 시장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첫 번째 상황실은요, 역시나 시장 이야기입니다. 국내 증시가 연이의 충격과 공포 속에 밀려나고 있는데 보면요, 가장 큰 문제를 꼽는 게 미 국채 금리 상승이고 또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 연기금의 매도예요. 근데 그들이 매도하는 이유를 우리가 찾을 수가 있을까요? 지금 좀 지겨우시죠? 네. 이런 얘기 계속하고 있고 시장은 계속 밀리고 있고. 아니, 이렇게까지 충격을 받을 만한 일인가, 저는 계속 그것에 대한 의구심이 생겨요. 네, 그 어떤 환경은 변화가 됐죠. 네. 환경은 변화가 됐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은 그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주가가 싸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저희는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특히 그동안 보고 있던 종목들, 비싸서 못 산 것들, 이래저래 기회를 잡아서 사는 기회를 만드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요. 그와 함께 지금 작년까지 흐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작년부터 시장이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강하게 올라왔던 대표적인 배경은 첫째가 유동성이고요. 네. 두 번째가 이젠 코로나19 확산은 된다고 하더라도 나아지겠지라고 하는 변화 때문에 두 개가 맞물면서 움직였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백신을 미국도 이제 맞기 시작하고 백신 효과와 함께 이제 보면은 미국의 확진자 수가 한 4만 명대로 확 떨어졌죠. 네.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변화가 이제는 경기가 회복되고 정상화로 돌아가는구나. 그러면은 너무 저금리에만 있던 부분들이 경기 회복과 함께 금리가 올라가는 변화가 나오겠죠.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두 축이 유동성은 이제 흔들립니다. 그러면 나머지 남은 부분들이 있죠. 경기 회복이라고 남은 부분들은 여전히 유동성 때문에 흔들려도 이쪽은 계속 살아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에 포인트를 맞추는 종목들과 흐름들은 계속 유지가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을 때 그러면 쉽게 말씀드리면은 기존에는 앞으로 한 5년 뒤, 10년 뒤 가서 어떤 실적이 나오게 되면 그때는 강한 변화가 나오기 때문에 그를 미리 땡겨와서 주가가 먼저 갔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부담이겠죠. 하지만 당장 작년도 그랬고 올해도 그렇고 실적 뚜렷이 개선되는 거 나오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이번에 같이 빌린다. 그러면 매수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것저것 다 빼고 말씀드리게 되면 네. 저는 샀고요. 아침부터 네. 사고 있고요. 근데 이게 시장이 금방 바닥을 잡을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근데 보통 제가 느끼기는 단기적으로 이격도가 한 11 이격도 기준으로 90대 초반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반등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코스닥은 약간 과매도로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반등은 나올 텐데 이 반등이 또 제대로 V자로 나올지는 아직은 모르겠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저점에서 또 변동성이 커질 수도 있겠죠. 이걸 대비해서 저점 매수를 하신다고 하더라도 여기가 바닥이다 싶어서 덜컥 사지 마시고 한 30% 정도는 사셨다가 오히려 이게 또 빠르게 올라온다 그러면 또 저점에 싸게 샀던 거는 정리해야 되겠죠. 네. 이런 쪽으로 일단 감도 가지시면서 어떤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미래 가치를 미리 땡겨 쓴 종목들의 경우에는 지금 가장 위험한 상황이군요. 근데 실적에 그에 맞춰서 개선되는 종목들은 오히려 이 시장 하락에 밀릴 때 사야 된다. 그게 경기 민감주겠죠. 그리고 싸다. 이런 부분들이죠. 네. 네. 그런데 우리가 함부로 바닥을 논하고서는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는 거는 잘못된 거다라는 네. 말씀까지 더해 주셨거든요.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도 있지만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도 정말 야속하리만큼 많이 나왔어요. 오늘은 기관이 전체적으로는 순 매수 포지션이긴 한데 그래도 연기금이 어제까지 47일째 순 매도를 했거든요. 네. 이 기관 투자자들이 계속 발을 빼는 것 역시도 똑같은 이유 때문일까요? 발도 빼고 손도 빼고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아마 오늘 장 끝나고 확인해야 되겠지만은 네. 기관 매수는 정상적인 매수라고 보기 힘들 것 같고요. 프로그램 매수로 특히 선물 옵션 동시에 앞두고 나서 그동안 프로그램 매도가 꽉 차 있다가 네. 거기서 나오는 변화로 청산 쪽이 아닐까로 살짝 무게를 두다 보니까 말 그대로 그냥 시장에 어떤 끌 수 있을 만한 매수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 싶고요. 네. 두 가지죠. 첫 번째는 개인들이 그동안 펀드 환매가 이어지면서 나오는 펀드 환매 압박들이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도세로 자리 잡았고 결국에는 그거 팔아다가 내가 직접 하겠다는 얘기겠죠. 게다가 또 연기금 같은 경우는 47일째 순매도인가요? 네. 이런 쪽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근데 여기서 연기금 매도 때문에 시장이 빠진다. 저는 이거는 반대하고 이런 의견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연기금은 말 그대로 솔직히 저희가 낸 돈이죠. 근데 이거를 잘 운용해야 될 책임이 있는데 그만큼 뛰어나신 분들이 네. 그걸 보고 어떤 자산의 비중을 조절해가면서 한국 시장이 또 생각보다 많이 올랐다고 하면 비중 주는 건 당연한 얘기겠죠.
이런 변화로 가져가면서 장기적으로 운영하는 계획에 대해서 뭐 저희가 뭐라고 할 상황은 아니고요. 어차피 거기서 잘 운용되면은 저희 노후도 잘 보장되는 겁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연기금의 매매를 가지고 이거 다시 매수로 바꿔야 되는, 그래서 뭐 한국 주식을 늘려야 되는 뭐 이런 정책적으로 대응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네. 그와 함께 이제 중요한 부분들은 더 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건 외국인들이겠죠. 그런 동향들, 특히 달러화가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한 92대 중반까지 올랐던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이번에 경기 부양책을 통과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안정이 될 수 있는지 여부들이 더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기관 투자자들 오늘은 순매수지만 이 안에 소도 연기금은 오늘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시장이 주춤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유동성을 꼽아주셨는데 네. 실제로 거래 대금이 많이 줄었고요. 네. 요즘 또 주변에서 주식보다는 비트코인을 하면서 그런 투자자분들이 많이 눈에 띄거든요. 그래서 거래 대금이 준 걸까요? 아니면 이미 넣을 만큼 다 넣어서 줄어든 걸까요? 조금 찔립니다. 네. 네, 저도 비트코인을 0.1개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 네. 사셨어요. 네. 네. 그 최근에 조정이 나올 때 한번 이 정도까지 하락하지 않을까 싶어서 0.1개씩 주르륵 걸어봤는데 네. 딱 걸고 올라가더라고요. 아. 딱 0.1개만 체결되고. 실제로 비트코인 쪽으로도 자금이 많이 몰렸어요. 아무래도 그렇죠. 지금 네. 근데 이게 지금 그쪽으로 많이 몰려서 시장의 관심이 글로 갔다기보다 시장이 재미없으니까 또 어떤 거래 대금이 안 나오는 측면들도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비트코인 시장이 거래가 커져서 어떤 주식 시장에 영향을 줬다고 생각은 안 하고 있고요. 약간 비슷한 변동성 크고 위험 자산이라고는 하더라도 약간 성격이 좀 다른 부분들이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주식시장과 연관돼서 거기에 매매가 크기 때문에 주식시장은 좀 소외, 이렇게 표현하기는 좀 힘들 것 같고요. 네. 만약에 또 주식시장의, 그러니까 신흥국의 위험 자산 쪽의 대표 주자인 뭐 한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또 크게 또 흔들린다 그러면 비트코인은 뭐 제자리를 지킬 수 있을까요? 이쪽도 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그쪽과 연관시키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대표님, 네. 말씀 중에 10일 이격도 기준 90대 초반까지 들어오면 반등 나온다. 이게 무슨 이야기인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라고. 일단 네. 뭐 저희가 개인적으로 쓰는 여러 가지 단기 과매도를 판단하는 관점인데요. 네. 보통 이제 이격도가 단기 이격, 이거 이런 얘기 들어도 될까요? 네네네네. 단기 이격도, 중기 이격도 이런 식으로 있는데 보통 5일, 10일, 20일 정도 그렇죠. 기준으로 해서 이격도 단기적으로 하락하는 부분들을 어떤 수치화서 나타내는 부분들인데 이런 쪽에서 지금 나오는 부분들로 보게 되면 단기적으로 시장이 벌써 한 2주 정도 네. 좀 재미가 없고 정체되다가 빠르게 하락하다 보니까 이격도가 이제 단기 바닥권을 좀 쳤다란 관점 쪽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네. 여기서 중요한 부분들은 이격도가 이제 바닥을 확인했다고 해서 바로 올라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또 두세 차례 또 터치하는 경우가 나오죠. 시험을 하겠죠. 그렇죠. 네. 근데 지수는 더 빠지는 경우도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때문에 아무래도 대응을 다 여기서 전부 다 사서 바로 올라가는 걸 기대하지 말자라고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과매도로 인해서 이격도가 많이 벌어졌는데 이제는 벌어질 만큼 벌어졌기 때문에 이 안에서 다시 한번 반등하려는 시도를 해볼 것이다라고 한번 차트 분석해 보겠고요. 이어서 그럼 두 번째 상황실 저희가 대표적인 종목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당연히 시장을 논하려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이야기가 빠질 수 없겠죠. 저희 마침 채팅방에도 저희와 비슷한 의견을 주셨는데 아니 반도체가 그동안 의미 없이 상승한 건 아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분명히 반도체 수요가 늘어나고 있고 슈퍼사이클이다라고 해서 올라간 건데 왜 주가는 곤두박질 치고 있느냐 저도 궁금했고 오늘 저희 채팅방에도 이 궁금증 올려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반도체가 안 좋아서 빠지는 건 아니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네. 어떤 신흥국 시장이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금리가 올라가고 거기다가 또 어떤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네. 그래도 손쉽게 팔 수 있는 쪽에 또 시장 대표주다 보니까 여기에 매도가 더 확보가 되는 매도를 더 이어가는 상황들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하락했다라고 하게 되면 시장이 안정돼서 다시 반도체 업황 생각하고 그에 따른 실적을 생각한다 그러면 또 다시 강하게 올라가겠죠. 그러다 보니까 SK하이닉스를 제가 산 이유가 거기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봤을 때 일단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뭐 누가 뭐라 할 사람 없이 일단 보여주는 숫자들은 계속 확장세로 나가고 있기 때문에 흔들릴 때마다 매수 기회는 맞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업황의 문제보다는 지금 신흥국 시장에서 외국인 자금이 이탈하면서 대표적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또 우리 코스피 인덱스 역할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 외국인 투자자들이 많이 빠져나갔다라고 분석을 하셨어요. 그럼 이와 더불어서 중소형 부품주 중 안에서 차량용 반도체
우리 네. 최근 급락 나오기 전에 반도체 내에서 가장 핫했던 섹터 중에 하나였거든요. 네. 이 차량용 반도체도 부족해서 못 판다고 하는데 이들도 빠지는 이유가 그럼 동일한지요? 차량용 반도체라고 그래서 저희 우리나라의 차량용 반도체를 직접적으로 만들어서 그걸 공급하는 회사는 없습니다. 네. 그와 관련돼서 연관성 있는 회사들이 좀 있고요. 그와 함께 또 그에 따라서 이제 보셋이라고 그러죠. 그와 함께 이제 외주 공정으로 받는 그런 어떤 반도체 장비주들과 함께 또 소재 종목들도 같이 있는 상황들인데 여기서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그러면 대표 주자로 많이 얘기됐던 해성 DS죠. 해성 DS요.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 쪽에서 리드 프레임이라고 하는 겉을 감싸는 이런 프레임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쪽 같은 경우도 이번에 많이 하락했습니다. 또 대표적으로 지금 뭐 비메모리 반도체들 대표인 또 DB 하이텍도 요즘에 많이 하락했죠. 네. 이런 변화가 단기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차익 메모리라는 관점 쪽에서 수익을 실현한다는 관점과 함께 이어졌던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흐름들 쪽에서 실적 동향들은 아직 변함이 없다라고 하게 되면 기회가 되겠죠. 특히 지금 보여드리는 해성 DS 같은 경우도 지금 가격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3만 원대가 어떻게 보면 중기적인 지지권이고요. 그리고 지금 나오고 있는 지난 1월 달에 보여줬던 고점권역에서 지지를 할 수 있는 중요한 가격대다 보니까 네. 이 3만 원대 밑에서는 충분히 매수를 가져가도 되겠다라는 관점 쪽으로 대응하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대해서 지금은 시장 때문에 밀리고 있다라고 하셨으니까 네. 오늘 갖고 계신 분들 또 신규 접근하고 싶으신 분들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서 전략을 좀 세워드려 볼게요. 네, 두 가지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 첫째는 만약에 작년부터 반도체가 괜찮을 것 같아서 싸게 사셨다. 지금 수익률이 뭐 올해 초에는 뭐 한 40% 가까이 났다가 네. 지금 뭐 반납해서 25%, 20% 정도 된다고 하더라도 이런 분들은 좀 아쉽죠. 그때 못 파셨던 게. 그렇죠. 네,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이거라도 챙기자라고 할 때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다리시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혹시나 지금 반도체 화학방이 좋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고점에 사셨던 분들 네. 좀 밀려 내려가면서 이거 한 10% 정도 하락했는데 손절해 마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지금 차라리 다른 종목을 팔아다가 SK 하이닉스나 삼성전자를 사는 게 맞다고 생각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SK 하이닉스를 좀 더 꼽고 싶고요. 왜요? 왜냐하면 메모리 반도체 업황이 더 빠르게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좀 다변화돼 있다 보니까 이것저것 다 연결을 시킬 텐데 메모리 반도체만 가지고 업황과 얘기할 수 있는 쪽은 SK 하이닉스가 더 강한 변화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SK 하이닉스 쪽으로 집중하는 게 지금은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진단해 드리면서요. 지금 바닥이다 사라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그렇죠? 네. 지금 하락할 때 그 시장의 하락 때문에 좀 과도하게 밀린 앞으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의 경우에는 너무 여기서 손절하지 말고 조금 더 지켜보자라는 의견을 제시해 드리는 거니까요. 여러분들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이어서 세 번째 상황실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총상위 안에서 네이버, 카카오를 또 빼놓을 수가 없겠죠. 인터넷 업종 최근에 또 시장 상승에 많이 올랐고 쿠팡 상장 때문에 네. 가치 재평가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대표적인 종목인데 그 효과가 사그라드는 걸까요? 네, 네이버 카카오를 좀 더 큰 측면으로 보게 되면 네. 성장주죠. 그렇죠. 네, 저희가 보통 알고 있기로 뭐 카카오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뭐 PR 100배다, 뭐 50배다 이런 식으로 나오면서 그래도 미국의 기술주들이 저렇게 잘 가는데 우리 대표적인 인터넷 플랫폼들도 가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논리 때문에 갔다가 최근에 지금 미국의 기술주들 고생하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그와 같은 논리로 지금 매물이 나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1월 달에 보여줬던 여러 가지 성과들, 대표적으로 네이버 같은 경우나 쿠팡도 마찬가지겠지만 온라인 거래액을 보게 되면 작년 동기 대비해서 60%대 이상씩 다 증가했습니다. 그만큼 작년 1월 달엔 코로나19가 아니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그를 감안을 하고 성장했던 이런 시장 흐름들을 봤을 때 여전히 성장세는 이어진다라는 부분들은 확인이 됐고요. 그런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앞으로 눈길이 가야 될 부분들은 이제 과거에 보여줬던 그 밸류가 강했던 모습들을 대비해서 실적이 얼만큼 나오느냐의 부분이죠. 빨리 성장해서 그 밸류를 낮출 수 있겠다라는 쪽으로 나오게 되면 당연히 주가는 턴할 겁니다. 근데 아직은 지금 시장 분위기가 성장주에 대해서 그렇게 약간 좀 조심하자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쉽게 말씀드리면 아직은 타이밍이 조금 더 어떤 차익 매물이 나올 기회는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 역시도 성장주 또 대표적인 성장주들이 많이 밀렸던 시장이라서 네이버와 카카오의 주가도 좀 빠졌는데 네, 카카오의 올 한 해를 좀 보면요. 자회사들의 IPO가 또 줄줄이 예정되어 있잖아요. 네. 이들의 효과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좀 올 한 해 네이버보다 조금 더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도 생각이 드는데요. 네,
여기저기서 그런 얘기 많이 하십니다. 네. 카카오가 좋아요, 네이버가 좋아요. 네. 네. 저 이런 질문 안 받았으면 좋겠습니다만, 네, 어렵습니다. 그렇죠. 뭐 네. 삼성물자가 좋아요, SK하이닉스가 좋아요, 현대차가 좋아요, 기아차가 좋아요, 카카오가 좋아요, 네이버가 좋아요. 오늘 다 질문이 그렇잖아요. 맞아요. 네. 이런 걸 알고 만드신 거죠? 네. 궁금해서요. 네. 네. 그래서 네이버, 카카오를 볼 때 단기적으로는 아마 어떤 모멘텀도 있고 여러 가지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생각하고 또 실적 성장세가 상대적으로 단기적으로 뛰어난 쪽은 카카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올해 IPO라든가 여러 가지 또 카카오 엔터가 합병됐죠. 또 이런 흐름으로 봤을 때는 올해 하반기에 대한 실적 기대감과 함께 높을 수는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차라리 지금 사서 네. 내 아들한테 물려주겠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네이버가 낫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만큼 어떤 여러 가지 장기적인 변화로 꾸준하게 성장할 수 있는 여력은 네이버가 더 많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고 있습니다. 네, 그럼 네이버, 카카오의 대응 전략도 세워드릴게요. 쿠팡이 보니까 11일에 상장이 되더라고요. 네. 그 효과를 좀 반짝 효과를 누릴 수 있을까요? 성장주에게 독이 될지 득이 될지 가격 전략 들어보죠. 네, 일단 쿠팡이 상장하면서 나올 수 있는 변화가 조금 아쉽습니다. 네. 약 한 달 전에만 했었어도 그래도 좀 평가를 제대로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아마 쿠팡 상장과 함께 단기적으로는 변화가 나올 수는 있겠지만은 아마 지금 카카오 같은 경우는 또 중요한 중기 지지권이죠. 그래서 아마 흔들리게 되면은 약 한 43만 원대까지도 한번 더 장중에라도 이탈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또 네이버 같은 경우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약간 얌전하죠. 네. 그런 쪽에서 추가적으로 한 4만 원, 5만 원대 부분 정도까지도 일단 열어 놓으시면서 대응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데 이 정도 부분까지 들어온다고 보면 반등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중기 지지권력이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변화들은 한 번쯤 더 체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이버, 카카오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마지막 상황실은 앞서 힌트 드렸죠. 현대, 기아차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동차주 역시 힘들어요. 그런데 다른 종목들하고는 좀 다른 것 같아요. 먼저 애플카 실망 매물이 쏟아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최근 시장에서는 급락 아니고 네. 어느 정도 버텨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 이들 주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네, 주주의 입장 쪽으로 너무 다행이고요. 네. 예, 감사드릴 뿐입니다. 네. 됐죠? 아니, 오늘 현대차가 네. 지금 빨간불을 켜고 있고 기아차도 약보합권까지 올라왔어요. 네, 일단 지금 현대기아차를 바라보면서 테슬라가 약한 이유를 네. 현대기아차에서 찾으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이유죠? 왜냐하면 테슬라가 이제 강력한 전기차에 대한 지위를 갖고 있다가 지금 이제 아이오닉 5를 비롯해서 오늘 보니까 EV6인가요? 기아차에서 또 나오기 시작하죠. 또 스펙도 좋고 그에 따라서 인기도 높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경쟁의 어떤 우위를 또 테슬라의 입지를 흔들겠다라고 네. 하게 되면은 당연히 기대감이 높겠죠. 근데 문제는 이런 전기차가 현대기아차에서 노조의 반대 크게 없이 그리고 또 차량용 반도체나 여러 가지 공급 원활하게 충분히 출하를 보여줄 수 있느냐가 관건이고요. 이 정도만 확인된다라고 하게 되면 아마 제가 보기엔 하반기 지금 주가는 절대 아닐 것 같습니다. 네. 자동차주들 현대 기아차 이야기를 드렸는데 말씀드린 것처럼요. 아이오닉 5, CV 그리고 그 외 신차에 대한 그 실루엣들이 하나씩 공개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 이제 테슬라 하면은 전기차라는 그 독점적인 지위가 흔들릴 정도인데 그럼 나중에 다시 시장이 반등해서 3,000선, 3,100선까지 올라가게 되면 그 당시에 주도주 자동차주가 될 수 있을까요? 여기서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힌트는 최근에 나오고 있는 수출 동향만 보시면 됩니다. 네. 수출이 잘 되고 있죠. 2월 달도 꽤 잘 됐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가장 주도를 했던 섹터가 어디였을까요? 첫 번째가 반도체고요. 반도체? 두 번째가 자동차였습니다. 아. 나머지 관련돼서 디스플레이나 또 이제 석유화학도 이제 기지개를 피고 있고 네. 이런 현상으로 보게 되면 주도주를 수출해서 말해주고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관련된 쪽은 흔들릴 때 사자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됩니다. 네, 시장이 또 상승하게 되면은 그때의 주도주는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주가 될 수 있다라고 하셨어요. 그럼 현대 기아차에 대한 가격 전략도 마지막으로 세워드릴게요. 네, 계속 반복되는 얘기 같아서 조금 좀 그렇긴 한데요. 네. 그냥 현대차는 지금 기준으로 보기엔 23만 원대 밑에서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 같고요. 기아차는 최근에 조금 올라오다 보니까 기관 매수세와 함께 조금 바뀌는 분위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나오고 있는 기아차의 동향은 일단 한 8만 2천 원대 정도 전후로 해서는 그 밑으로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 매수 기회로 보는 게 좋다고 생각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아차 82,000원 이하에서 비중을 확대해보자. 현대차는 23만 원 이하 비중 확대 의견 주셨고요. 왜 오늘 상황실에서 제약바이오와 배터리주 이야기가 안 나왔을까 싶으신 분들은요. 저희가 잠시 후에 긴급진단 2에서는 제약바이오를, 긴급진단 3에서는 테슬라 급락에 대한 배터리주 이야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민수 대표님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